자, 제3강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기관 일반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그거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마력 및 기계 효율이라고 하는 말 나오네요. 자, 우리 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마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시마력이라고 하는 건데 지시마력을 다른 말로 우리는 도시마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지시마력은 무엇을 보고 어떤 걸 보고 지시마력이라고 하느냐? 자, 연소실에서요. 연소실에서 폭발할 때 당시에 압력을 잴 수 있겠죠. 출력을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소실에서 직접 측정한 마력을 우리는 지시마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연소실이 이렇게 있을 테고요. 그죠? 피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 커넥팅 로드 크랭크 축이 있을 텐데 연소실에서 폭발할 때 당시에 여기서 측정한 마력을 보고 우리는 지시마력 IHP라고 한다. 지시마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실린더 내에서 발생하는 출력을 폭발 압력으로부터 직접 측정한 마력, 연소실 내에서 직접 측정한 마력을 지시마력. 자, 도시마력, 지시마력, 도시마력. 그 다음에 크랭크 축에서 측정한 마력이 있겠죠. 맞아요. 이 크랭크 축에서 측정한 마력을 우리는 제동마력 우리는 BHP라고 표현하죠. 제동마력 또는 정미마력 또는 크랭크 축에서 측정한 마력에 해서 우리는 축마력이라고도 합니다. 축마력. 자, 여러 가지 같은 말로 사용합니다. 제동마력, 정미마력, 축마력, 유효마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사용을 하죠. 자, 어쨌든 크랭크 축에서 측정한 마력을 우리는 제동마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연소실 내에서 직접 측정한 마력을 지시마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연료마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관의 성능시험 시 소비되는 연료의 열 에너지를 마력으로 환산한 것을 보고 우리는 연료마력이라고 합니다. 기관 엔진 성능 실험할 때 소비되는 연료의 어떤 열 에너지를 마력으로 환산한 것을 보고 우리는 연료마력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가지고 전격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엔진의 전격 출력을 마력의 단위로 나타낸 것을 전격마력 또는 전격 출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A라고 하는 자동차의 전격 출력이 또는 전격마력이 182마력이다. 이것은 그 엔진의 출력을 마력의 단위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전격 출력 또는 전격 마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계속해서 다섯 번째 기계 효율이라고 하는 말이 있네요. 기계 효율. 자, 이 기계의 효율은 어떻게 돼? 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여기서는요, 지시마력이 100마력입니다. 100마력. 그런데 엔진의 출력을 측정할 수 있는 이 축마력은 80마력입니다. 80마력. 그럼 효율은 어떻게 돼요?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 아닙니까? 입력이 얼마입니까? 100이 들어왔고, 실제 출력이 80마력만큼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효율 에타라고 하는 것은 효율은요. 자, 입력이 뭡니까? 100마력이라고 하는 그 지시마력이었었고 이게 실질적으로 바퀴가 돌아갈 수 있는 출력은 축마력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IHP분의 BHP. 자, 얘는 지시마력분의 또는 제동마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거기에 효율이니까 단위가 퍼센트가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곱하기 100 해주면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시마력은 100마력인데 축마력은 80마력이다 라고 하면 100분의 그죠? 80 그거에 곱하기 100 해주면은 결국은 80%가 나오겠죠. 80%의 효율이 나타나겠다. 자, 이걸 보고 우리는 기계 효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일곱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압축비 및 배기량. 자, 압축비 뒤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었고요. 압축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축비를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 먼저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렇게. 자, 실린더 헤드, 실린더 블럭이라고 보면요. 자, 여기를 우리는 상사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사점, 탑, 데드, 센터 해서 우리는 상사점 TDC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여기죠. 여기를 우리는 하사점,
버튼 데드 센터 해서 하사점이라고 하고요.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행정 스트로크라고 하죠. 행정 스트로크.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먼저 요 공간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요 공간 있죠? 요 공간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여기를 연소실 최적이라고 합니다. 연소실 최적. 연소하는 공간, 연소실 최적. 연소실 최적을 우리는 VC, 볼륨 C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만큼 있죠? 요만큼. 그죠? 요만큼.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를 행정최적이라고 합니다. 행정최적. 행정최적이라고 하고 얘를 VS라고 표현하죠. VS. 그러면 이 전체가 있겠네요. 이 전체. 요만큼의 전체. 그죠? 요만큼의 전체. 이만큼의 전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연소실 최적과 행정 최적의 총합이겠죠. 그렇죠? 요만큼 여기를 우리 이 전체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그렇죠. 실린더 최적이라고 하죠. 실린더 최적. 실린더 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를 우리는 V로 표현합니다. V. 그런데 실린더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라고 하는 것은 이 연소실 최적과 행정 최적의 합이죠. 합. 그렇죠. 실린더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연소실 최적과 행정 최적의 합이 실린더 최적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압축비라고 하는 것은요. 압축비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만한 깡통이 있어요. 10리터짜리 깡통이 있습니다. 10리터짜리 깡통을 이렇게 찌그러뜨렸어요. 이렇게 얼만큼? 10리터짜리 깡통을 1리터만큼 찌그러뜨렸습니다. 압축비가 어떻게 되나요? 전체 10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 10리터만큼의 깡통을 1리터로 압축했으니까 10대 1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전체가 지금 의미하는 건 뭡니까? 이 전체 10리터짜리 깡통의 전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니까 실린더 최적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압축했다는 얘기는 요만큼이 뭐예요? 이게 연소실 최적이겠죠? 그러면 연소실 최적에 대한 전체 실린더 최적의 어떤 비율을 우리는 압축비라고 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압축비라고 하는 것은 연소실 최적분의 연소실 요거에 대한 전체니까 이게 뭡니까? 전체가 실린더 최적 아닙니까? V. 그죠? 맞나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연소실 최적분의 실린더 최적이라고 하면 연소실 최적과 행정 최적의 합 아닙니까? 그렇죠? 연소실 최적과 행정 최적의 합이다. 이 얘기는요. 자, 이거 풀어 보겠습니다. 왜 1이 나왔냐면은 이렇게 내죠. 연소실 최적분의 연소실 최적 더하기 연소실 최적분의 행정 최적 아닙니까? 그죠? 이해됐죠? 이거는 이것분의 이거 더하기 이것분의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분모 분자 같으니까 얼마입니까? 분모 분자 같으면 1이겠죠. 1 플러스 뭡니까? 연소실 최적분의 행정 최적이다. 자, 압축비 구하는 식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압축비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또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또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압축비 구하는 식 중요합니다. 압축비. 자, 쉽게 우리가 그 계산기가 없이도 쉽게 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일 수 있겠죠. 그죠? 물론 뭐 값이 세분화되면은 물론 계산기가 좀 더 필요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계산기 없이도 무난하게 풀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계산식이다라고 하면 압축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가지고요. 압축비. 그래서 압축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됩니까? 연소실 최적분의 실린더 최적. 그거는 연소실 최적분의 실린더 최적 플러스 행정 최적. 1 플러스 연소실 최적분의 행정 최적이다. 압축비 구하는 식 중요하다고 강조하겠습니다. 자, 계속해가지고 배기량 구하는 공식. 배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고 배기량이라고 하느냐? 자, 먼저 봅시다. 연소실 최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 최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린더 최적이 있었죠. 어떤 걸 배기량이라고 할까요? 자, 여기에 있는 행정 최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걸 배기량이라고 한다. 배기량. 행정 최적을 배기량이라고 한다. 그러면 행정 최적을 구하는 식을 우리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최적은 요거를
뚝 잘라놓고 보면 이러한 원통형이 나오겠죠. 이런 원통형. 맞나요? 자,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내경이라고 하죠. 내경을 우리는 D라고 표현하겠습니다. D.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행정이라고 하죠. 행정. L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지름이 있을 거예요. 반지름을 우리는 스몰 r이라고 하죠. R. 그래서 원래 원의 면적 곱하기, 그죠? 이 면적 곱하기 높이 아닙니까? 높이. 그러면 원의 면적을 구하는 것은, 면적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파이 r 제곱이었었죠. 파이 r 제곱. 이게 원의 면적을 구하는 식입니다. 자, 이 파이 r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의 면적이죠. 원의 면적. 그죠? 원의 면적. 그런데 이 파이 r 제곱을 우리는 다르게 표현할 때요. 4분의 파이 반지름을 제곱한 값이나 지름을 제곱한 것을 4로 나눈 값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더라. 그래서 4분의 파이 d 자승이라는 말과 파이 r 제곱이라고 하는 말은 같더라. 이 얘기는 결국은 0.파이라고 하는 것은 3.14고 4로 약분하면 0.785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거기에 d 제곱을 해주면 이것도 원의 면적, 이것도 원의 면적, 이것도 원의 면적입니다. 그러면 원의 면적 구했죠. 이 면적 곱하기 뭡니까? 높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원의 면적을 우리는 A라고 하고 A. 자, A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돼요? L을 곱해주면 뭐가 나옵니까? 이 최적이 나오겠죠. 최적. 이걸 보고 우리는 배기량 VC라고 하는, VS라고 하겠죠. VS 아까 뭐였나요? VS가 행정최적, 다른 말로 우리는 배기량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배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의 면적 곱하기 높이다. 행정이다. 행정. 원의 면적은 어떻게 구한다? 파이 r 제곱으로 구할 수도 있고 4분의 파이 d 자승으로 구할 수도 있고 0.785의 d 제곱이라고 할 수도 있더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배기량을 구하는 식은 VS는 자, A 값이 어떻게 됐어요? 0.785에 거기에 D 제곱. 이게 원의 면적 아닙니까? 면적 곱하기 뭡니까? 행정 L 해주면 되죠. 자, 여기서 D의 단위, L의 단위는 무조건 센티미터입니다. 보통 지문으로 예시로 줄 때 내경은 뭐 100mm, 밀리미터로 많이 주는데 여기서의 단위는 센티미터고 여기도 센티미터예요. 센티미터. 그래서 밀리미터를 센티미터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자, 100mm면 몇 센티미터입니까? 그렇죠. 10cm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0으로 곱해줘야 되지 100으로 곱해주면 단위 값이 안 맞으니까 값의 변화폭이 엄청나게 커져버립니다. 자, 단위는 센티미터다. 무조건 센티미터다. 배기량의 단위는 센티미터다. 자, 여기다가 총 배기량을 구하고 싶어요. 총 배기량. 그럼 여기다 총 배기량, 토탈 배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기량 곱하기 뭡니까? 거기다가 몇 기통짜리냐 이가. 그러면 0.785에 그죠? D 자승에 L에 여기다가 기통수 N을 곱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몇 기통짜리냐?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배기량은 4분의 파이 D 자승의 L이다. 이것을 0.785로 약분할 수 있다겠죠? 4하고 파이를 약분하면 0.785로 하겠고 D 자승의 L이다. 배기량 구하는 식입니다. 자, 행정최적을 우리는 배기량이라고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배기량. 그 다음에 총 배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여기까지가 뭡니까? 여기까지가 배기량 구하는 공식이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N이라고 하는 기통수. 이게 이러한 엔진이 몇 기통짜리냐? 4기통짜리냐? 6기통짜리냐? 기통수 갖다 곱해주면 이 자동차의 총 배기량 나오겠죠. 그러면 2.0 4기통 2.0 엔진을 기초로 본다라고 하면 2.0 엔진이다. 2.0이라고 하는 것은 2리터짜리 2000cc를 말하는 거죠. 그럼 2000cc 배기량이라고 하는 것이 4기통짜리다라고 하면 이만큼이 500cc라는 얘기인 거고 거기다가 곱하기 4기통 하니까 결국 500cc짜리 맥주컵 같은 것들이 4개 엔진이 들어가 있다. 그것은 4실린더 2000cc 배기량을 갖는 자동차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비교할 때 자, 파이라고 하는 것은 3.14를 표현하고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실린더 내경 센티미터입니다. 행정도 역시 센티미터고, 그죠? 자,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지금 또 뭡니까? 여기까지가 뭐였었어요? 총 배기량이죠. 총 배기량. 그죠?
근데 이게 몇 바퀴 돌아가느냐, 엔진 회전수. 그래서 분당 배기량은 어떻게 되느냐, 1분당 배기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몇 바퀴 돌아가느냐, 거기다 엔진 회전 속도 곱해주면 될 겁니다. 자, 8번째로 이행정 사이클 기관. 우리 지난 시간에 이행정 사이클 기관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잠깐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근데 이행정 사이클 기관에 대해서는 한번 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크랭크 축이 1회전한다고 했었죠. 사행정 사이클 기관은 크랭크 축이 2회전하는 동안에 4번의 행정으로 1사이클이 완성되는 기관.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크랭크 축 1회전에 1사이클이 완성되는 기관을 이행정 사이클 기관이라고 하고, 피스톤은 상승과 하강 두 개의 행정으로 나누어진다. 상승 행정을 할 때, 상승할 때는 주는 압축 행정이라겠죠. 압축. 부수적으로 흡입과 배기를 같이 한다. 또 피스톤이 하강 행정을 할 때는 주 행정 자체는 폭발 행정이지만, 그때 배기와 소기, 우리가 소기라고 하는 것은 흡입과 소기를 배기 행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배기 행정과 흡입 행정을 역시 같이 합니다. 그래서 행정 자체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는다고 했었고요. 소기라고 하는 말은 이행정 사이클 기관에 있어서 잔류 배출가스를 실린더 밖으로 밀어내고, 또한 새로운 공기를 그만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만큼 충전 효율, 흡입 효율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정을 보고 우리는 소기 행정, 결국은 잔류가스를 배기가스로 뽑아낸다는 얘기는 배기 행정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배기 행정, 소기 행정 뭐 같은 맥으로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가 있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행정 사이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해서 흡입 공기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고요. 통로가 있고, 이쪽 크랭크 케이스로 들어왔던 곳은 포트를 통해 가지고 연소실로 들어가고, 연소실에서 여기 있던 잔류가스는 피스톤이 하강 행정하면서 빠져나가면서 역시 배기가스로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자, 가솔린 기관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스파크 플러그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스파크 플러그.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행정 사이클 기관이라고 하고, 아까 얘는 소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소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렇죠. 잔류가스를 배출시키는 행정, 우리는 소기 행정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 전 그림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 이 잔류가스는 빠져나가기가, 그렇죠. 배기가스가, 흡입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니까 여기에 있는 잔류가스를 뽑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소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첫 번째가 횡단 소기 방식. 횡단 소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횡단이라고 보면 되겠죠. 횡단 소기 방식. 자, 첫 번째 그림에서는 보는 것처럼. 두 번째로 루프 소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루프 소기식이라고 하고, 얘는 옆구리에서 공기가 막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위로 빠져나가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단류 소기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횡단, 루프, 단류 소기식, 이런 소기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특징으로 보면 횡단 소기라고 하는 것은 소기 및 벨기 양쪽 포트가 실린더 아래쪽에 대칭으로 돼 있죠. 하나는 흡입 공기가 들어오는 쪽은 이쪽이고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는 쪽은 이쪽으로 해서 서로 반대쪽 대칭으로 해서 소기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고, 소기가 배기 포트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죠. 우리 전 그림 한번 볼까요? 이 얘기는 이 피스톤이 밑으로 좀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여기 있던 공기가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타입 같은 경우.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순환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좋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림을 좀 피스톤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흡입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순환해갖고 이렇게 빠져나가면 가장 좋겠죠. 그렇죠? 연소실을 소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대로 다이렉트로 빠져나가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들어가는 것은 연료라고 하는 것과 공기라고 하는 것이 섞여 있는 혼합가스 아닙니까? 근데 연소하지 않은 가스가 그대로 방출이 되면은 결국은 사용하지 않은 연료를 버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횡단속이식의 어떤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횡단속이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린더 피스톤 헤드 위에 쪽에다가 이러한 턱을 하나를 둡니다. 이러한 턱을 하나를 두죠. 이러한 턱을 하나를 두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보고 우리는 디플렉터라고 합니다. 디플렉터. 자, 디플렉터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횡단 속이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속이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루프 속이라고 하는 것은 실린더 아래쪽에서, 그렇죠? 자, 여기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돌아와서 위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방식.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루프 속이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류 속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기 밸브를 두어 배기공이 소기공보다 먼저 닫히게 하는 방법을 보고 우리는 단류 속이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행정 기관에서는 유일하게 밸브가 있는 타입이고요. 이런 타입은 아까는 우리 횡단 속이 방법이라든가 루프 속이 방법 같은 경우는 별도로 배기 밸브가 없었어요. 근데 얘는 별도의 배기 밸브가 있고 항상 한 방향으로만 소기 흐름이 일어나고 소기율이 좀 높아서 소형 고속 디젤 기관에 사용하기에 좀 적합하더라.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우리 디플렉터라고 하는 거에 있었죠. 디플렉터는 실린더 헤드에 돌기를 형성해 와류를 촉진하는 것. 이게 있음으로써 인해서 여기 지금 잔류가스가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공기가 이렇게 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이 디플렉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잔류 연소가스를 배출한다. 잔류 연소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함으로써 인해서 이렇게 와류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와류. 그렇죠? 그래서 미연소가스에 와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와류 발생시킬 수 있고 연료 손실을 다이렉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인해서 그만큼 연료 손실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디플렉터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디플렉터의 기능 첫 번째, 연료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와류 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연소실의 잔류가스를 방출할 수 있다. 배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디플렉터의 작용,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아홉 번째, 가솔린 기관의 3대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가솔린 기관에서의 3대 요건, 자, 뭡니까? 규정의 압축 압력이 있어야겠다. 압축 압력이 낮으면 그만큼의 폭발이 제대로 일어나질 못하겠죠. 또 정확하게 점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불꽃에 의해서 연소가 이루어진다겠죠. 가솔린 기관은. 그렇기 때문에 불꽃을 언제 발생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불꽃을 너무 일찍 발생을 하게 되면 조기점화라고 하는 노크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불꽃을 너무 늦게 해주면은 출력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기에 점화를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그거에 따라서 무조건 연료만 많이 넣는다고 해서 장사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거에 적당한 혼합비가 필요하겠더라. 시동을 걸 때는 어느 정도의 혼합비가 필요하고 경제 운전할 때는 어느 정도의 혼합비가 필요하고 또 가속 또는 감속 또는 적정한 상태 중속 이 상태에서의 각각의 연료와 공기의 비율을 보고 우리는 혼합비라고 하죠. 그 적당한 혼합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솔린 기관의 3대 요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압력, 점화 시기, 혼합비 이것들은 가솔린 기관의 3대 요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0번째, 실린더 내에서 연소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뭐냐? 연소실에서 연소를 하죠. 연소실에서 연소를 하는 데 있어서의 뭐가 영향을 미치느냐? 자, 첫 번째 혼합비. 그렇죠. 혼합비가 얼만큼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압축압력 얼만큼 유연하냐?
근데 연소실에서니까 연소실에서 이미 이건 스파크 플러그 불꽃은 외적인 거고요. 연소실이니까 그때 흡기 온도, 자, 흡입 공기 온도가 너무 높으면 조기점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디젤 같은 경우는 흡입 공기 온도가 너무 낮으면 연소가 잘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연소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흡기 온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비, 흡입 공기의 온도, 그 다음에 압축 압력 이런 것들은 연소실 내에서의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보면 되겠죠. 자, 11번째. 실린더의 상사점 부근에 마멸이 심한 이유는 뭐냐? 자, 실질적으로 연소실을 보면 이렇게 연소실이 있으면, 실린더가 있으면 피스톤이 여기에서 상하 왕복 운동을 하면서 섭동 운동을 하죠. 섭동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피스톤도 마찰되겠지만 실린더도 마찰이 해서 마멸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죠. 그 마멸이 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상사점 TDC라고 했었고 여기를 우리는 하사점 BDC라고 하면 마멸되는 경향을 보면 상사점 근처가 마멸이 심하고요. 기통 하단으로 가면 갈수록 마멸은 적어져서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과장되게 이렇게 테이퍼 형태로 마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테이퍼 형태로. 그럼 왜 상사점 근처에 마멸이 이렇게 심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멸이 심한 상사점 근처에서의 마멸이 심한 이유는 자, 먼저 상사점 근처에서 여기서 최고 폭발 압력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대 폭발 압력의 발생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호흡작용에 의해서 반복작용하기 때문에 피스톤이 상사점으로 올라가고 하사점으로 내려갈 때 그 피스톤의 유막이 잠깐 끊겨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피스톤 링의 호흡작용이라고 그래요. 뒤에 가면 나오니까 한번 그때 가서 다시 배우도록 하고 이런 호흡작용의 반복작용이 상사점, 하사점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 특히 상사점 근처는 그런 현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더라. 또 세 번째로 링이 실린더 벽에 압착력이 최대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스톤 링에 의해서 실린더 벽이 마찰에 의해서 결국은 마멸이 가장 많아지는 그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사점 근처는 아무래도 유막의 어떤 오일의 막이 끊기는 그런 결과도 초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사점 근처가 윤활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피스톤의 어떤 최대 폭발력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피스톤 링이 벽에 최대로 마찰이 작용을 하고 호흡작용의 반복작용에 의해서 상사점 근처가 마멸이 심한 이유로 보는 거죠. 자, 엔진을요, 우리 해체 정비합니다. 엔진을 아무 때나 그냥 엔진을 분해해 라고 하진 않죠. 어떤 경우가 있을 때만 엔진을 해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엔진을 해체하는 미안합니다. 자, 엔진을 해체하는 정비 시기는 언제 엔진을 해체하는 거냐? 엔진 해체를 무조건 이상이 조금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엔진을 분해 조립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느 시기에 어떤 상황일 때 엔진을 해체 정비하는 거냐? 자, 그 첫 번째가 압축 압력. 압축 압력은 규정 압축 압력의 70% 이하가 됐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A라고 하는 자동차의 엔진이 10바 정도의 압축 압력이 규정 압력이에요. 10바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압축 압력을 측정을 해봤더니 6.8바가 나왔어요. 6.8바. 그러면 100%의 6.8바라는 얘기는 결국은 68%의 압축 압력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70% 이하가 됐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70% 이하. 그죠? 이렇게 70% 이하가 됐을 때는 어디서 지금 압축가스가 새고 있다. 너무 많이 새고 있다. 70%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이상 너무 많이 새고 있으니까 엔진을 분해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 찾아갖고 수리해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준해서 연료를 너무 많이 잡아먹을 때 표준 연료 소비율의 60% 이상 연료를 소모할 때 그때도 그렇죠. 예전에 처음 자동차를 샀는데 가득 채워놓고 주행했을 때 500km를 탔는데 요즘 자동차는 가득 채워놓고 100km도 못 타더라. 이건 너무 연료를 많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 한다. 표준 소비율의 60% 이상. 자, 오일이 연소되면 안 되겠죠? 오일이 소비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오일이 왜 연소가 되는지, 왜 소비가 되는지 오일을 자주 잡아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오일을 보충하면은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10,000km 주행해도 오일의 양은 거의 변화가 없어야 정상일 텐데
오일을 조금 주행하고 나서 찍어봤더니 오일 레벨이 안 찍히더라. 연료를 오일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역시 50% 이상의 오일 소비가 발생하면 역시 엔진을 해체 정비한다. 자, 요거 말고도요, 별도로 하나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은 일정한 뭐 가동 시간 또는 일정한 주행 거리, 그쵸? 거리. 뭐 우리 그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행 거리가 중요한 거니까 뭐 일정 거리마다 엔진을 해체 정비하는 시기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워메타, 우리 자동차에는 아워메타가 없죠. 건설기계라든가 지게차, 굴착기 이런 것들은 가동 시간에 중요합니다. 걔들은 주행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시동을 걸어놓고 작업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아워메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시간 적상기가 올라가는 거고, 우리 자동차는 주행 거리가 적상기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동차는 주행 거리, 뭐 건설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동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엔진 해체 정비 시기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자, 13번째로 단위 환산. 단위 환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1마력은요, 이렇게 정의를 하죠. 1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75kg 미터 퍼 세크. 이 얘기는 뭡니까? 1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75kg의 물체를 쥐고 1초 동안에 1m 움직이는 데 소요되는 동력. 그러니까 75kg의 물체를 쥐고요, 1초 동안 내가 1m 움직일 거예요. 그때 소요되는 동력을 우리는 1마력이라고 정의합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요, 75kg의 물체를 1초 동안에 수직으로 1m 끌어올릴 거예요. 그때 소요되는 동력을 우리는 1마력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75kg 미터 퍼 세크를 우리는 1마력이라고 하고, 얘를 환산하면 735라고 하는 데도 있고 736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736 또는 735.5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75에다가 곱하기 9.8을 해주면 됩니다. 9.8 중력가속도라고 하는 거. 중력가속도라고 하는 9.8을 곱해주면 735로 되는 표현할 수도 있고요. 735.5, 736이라고 표현하는데 9.8이라고 하는 게 정수가 아니에요.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9.80 해가지고 뒤로 무한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점을 어떻게 반올림하느냐, 올림하느냐, 버림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교재에는 735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교재는 735.5 또는 어떤 교재는 736으로 표현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나 735가 중요하냐, 735.5가 중요하냐, 이건 중요성은 그렇게 대두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거는 735와트라고 하죠. 와트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출력이라고 하죠. 출력. 자,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출력은 단위 시간당 얼만큼 일을 했느냐. 시간당 일입니다. 시간당 얼만큼 일을 했느냐. 자, 우리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거리라고 했죠. 힘 곱하기 거리.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뉴턴이라고 합니다. 뉴턴. 참고하면은요, 1kg 펄스는 9.8뉴턴입니다. 그래서 이게 힘의 단위 아닙니까? 힘. 그렇죠?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힘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1m. 그러면 어떻게 되죠? 1뉴턴 메타입니까? 그렇죠? 1뉴턴 메타라고 하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1줄이라고 합니다. 줄. 1줄. 자, 출력은 단위 시간당 얼만큼 일을 했느냐를 보고 우리는 출력이라고 하고, 시간을 보통 세크라고 하고, 초당. 그 다음에 일은 뭐라고 했어요? 일의 단위는 줄이었죠. 줄. 그래서 줄 퍼 세크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와트라고 한다. 와트. 자, 그래서 지금 1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 단위 아닙니까? 출력, 그죠? 마력. 자, 그래서 735와트다. 얘는 킬로와트라고 하는, 1킬로와트는 1000와트니까 0.735킬로와트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1킬로와트는 얼마냐? 1킬로와트는. 자, 우리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1마력은 0.735kW라고 했으니까 X는 1kW. 그죠? 그러면 얘는 비율 관계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나누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X 값은 X는 얼마요? 1.36마력이 되겠죠. 1.36. 그래서 결국적으로 1kW는 1.36마력이다. 자, 이해됐죠? 1kW는 1.36마력이다. 자, 그리고 1마력은 75kg 메타퍼세크라고 했었고요. 그죠? 얘는 킬로칼로리라고 하는 것으로 환산하면 632.3 킬로칼로리다. 얘도 환산하는 거 자 나열하면은 뭐 다 정리가 될 수 있을 텐데, 자, 요 정도까지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만 좀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압력 단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압력. 압력. 잠깐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 1바라고 하는 것은 1바는 1.01325 1.0192 그죠? 0192 kg per 제곱센티미터라고 했었고요. 그죠? 그래서 1바와 1kg per 제곱센티미터는 대동소이하다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다음에 1kg per 제곱센티미터는 PSI라고 하는 단위라고 있죠. PSI. 우리 타이어 공기압력 집어넣을 때 사용하는 단위가 PSI죠. 대략 14.2 PSI라고 하고, PSI의 단위가 파운드 퍼 인치의 제곱을 우리는 PSI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도 잠깐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 1인치라고 하는 말이 있죠. 1인치. 그죠? 1인치는 대략 얼마냐? 25.4mm가 되겠죠. 25.4mm. 1인치를 우리는 25.4m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관 일반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